네, 안녕하세요. 2012년 1회 2과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나사의 도시법 문제 2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나사의 도시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나사 도시법도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사의 도시법에 대해서 쭉 뭐 그림을 그린 그런 설명을 제가 차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 설명이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나사부를 앞나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나사 그리는 거에 대해서 자 보시면요, 수나사의 바깥지름, 그러니까 수나사의 바깥쪽 지름이죠. 그러니까 완전 바깥쪽이죠. 이거 앞나사의 골지름, 앞나사의 안쪽, 그렇죠. 그래서 앞나사의 골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예, 맞는 말이고, 이쪽이 이제 나사선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나사와 수나사의. 그리고 완전 나사부 및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 자, 이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은 굵은 실선. 예, 맞고. 보이지 않는 나사 부분은 가는 파선으로 표시한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사 부분은 바깥 지름이든 안 지름이든 모두 가는 파선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파선이 우리 은선이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은선으로 쓰이는 거고. 4번에 수나사 및 앞나사의 조립 부분은 수나사 기준으로 표시한다. 네, 수나사 기준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네요.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여기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호칭지름이기 때문에 굵은 실선이 맞아요. 근데 앞나사의 골지름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앞나사의 호칭지름이 아니고 골지름이죠. 골지름. 골지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얘는 가는 실선으로. 제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사선을 그릴 때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바깥쪽이고 앞나사의 골지름은 저 안쪽에 있는 안쪽 지름입니다. 제일 안쪽 있죠. 그래서 골 쪽 지름이기 때문에 굵은 실선이 되면 안 되겠죠.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이건 문제 나오면, 문제 해설이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2, 3, 4번하고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림에. 자, 그 22번 다음 그림에서 지시선에 기입된 12, 7 드릴과 2, 3 드릴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하나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건 어쨌든 앞쪽은 개수입니다. 앞쪽은 개수, 수량, 개수. 7은 드릴의 구멍 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개수, 뒤에 게 구멍 크기 똑같죠? 그래서 요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개수가, 뭐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12개짜리, 파이 7짜리가 12개, 그리고 파이 3짜리가 2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설명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이 정확하게 그리면, 형상을 모델링하면 이렇게 된다. 두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할판 형상 같이 이렇게 생긴 형체가 나온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 23번은 뭐 잘 풀어보시면 되겠죠. 23번은 좀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푸실 때 제가 뭐 설명을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포인트를 잡고 푸시면 되는가만 좀 간단하게 한 번씩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평면도고 우측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의 옆면도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있고, 정면도, 여기 오는 정면도가 무언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보고서 이 옆면도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헷갈리지 마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면도에 이렇게 단이 있는데 우측면도에서 보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면도에서 보기에는 은선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게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앞쪽이 튀어나와 있는 거니까 뒤쪽이 앞쪽 튀어나와 있는 거니까 뒤쪽이 이제 숨어야 되니까 은선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뭐 언뜻 봐도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24번 KS 용접 기호 도시에서 가장 적합한 용접부의 실제 모양.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선이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파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파선이 보이시면 이 화살표 쪽이 이쪽입니다. 화살표 쪽이. 자, 그래서 보시면 용접 지시에서 위에 용접기호 보시면 기준선과 동일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선과 파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기준선이 있고, 기준선이고, 여기에 파선, 이 동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선 쪽에 있는 요 기호가, 저 반대로 얘기했나요? 요 기호가 이 화살표로 지시하고 있는 반대편입니다. 이렇게 지시하고 있으면 이 반대편을 이렇게 뭐 이렇게 뭉툭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쪽은 요 위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마무리를 하되 V형 모양으로, 그죠? V형 맞대기 용접을 하고 용접부를 표면 모양을 평탄하게 하라는 의미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실선이 있고 여기 있는 파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선 쪽에 있는 게 요거죠? 이렇게 오목하게 하라는 이렇게 하라는 게 이 화살표 지시하고 있는 반대편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실선 쪽에 같이 있는 요게 V온 모양으로 이렇게 용접이 되고 윗면은 평탄하게 이렇게 하라는 기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공부할 게 많은 좀 좋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으로 이런 식으로 부위를 용접하라고 지시하는 게 이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화살표 쪽을 지시하고 있을 때 이 파선 쪽에 있는 요게 이 화살표 지시하고 있는 거의 반대편을 의미합니다. 반대편. 요 위에 있는 요 실선 쪽의 기호가 이 화살표 쪽 지시하고 있는 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용접부 기호의 모양은 어쨌든 거의 보는 바와 같죠. 그래서 이렇게 뭉툭한 것, V홈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용접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용접을 해도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녹아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V홈에다가 용접을 하고 윗면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나 이런 걸로 사후 작업을 해서 갈아내야겠죠. 평탄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나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호 중 미터 사다리꼴 나사의 기호는, 자, 미터계 사다리꼴 나사 기호, 자, 여기서 TR입니다. TR. 자, 그래서 여기서 TM과 TW는 이 ISO 규격에 없는 것으로 사용이 됐던 거고, 지금은 미터 사다리꼴 나사로 TR로 우리가 규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SM은 미식 나사라는 특수 나사고, 우리가 전 회차에서 본 게 TM과 TW, 그래서 TM은 미터계 사다리꼴 나사인데 이제 나사선이 30도, 얘는 인치계, 그래서 29도. 그래서 요것들은 앞으로 나오지 않고 TR로 우리가 대체해서 ISO 규격에 있는 미터계 사다리꼴 나사로 사용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팁이 하나 있다면 TR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번 상관체 정투상도에서 상관선은 어느 것인가? 그러니까 상관선은 두 도형이 이렇게 교차할 때 교차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겨먹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관선입니다. 여기. 이게 상관선이고 상관선이죠.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난 거는 두 원기둥인데 서로 크기가 다른 원기둥이 만났을 때 이렇게 상관선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크기의 원기둥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지나게 되고, 얘도 이렇게 상관선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똑같은 크기의 원기둥이 만나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생기면, 그죠? 네,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상관선으로, 예,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7번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28번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냥 삼면도가 무엇인지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28번 같은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29번. 자, 물품의 일부를 파단한 곳을, 자, 물품의 일부를 파단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표시하는 선 또는 끊어낸 부분을 표시하는 선으로 불규칙한 파형에 가는 실선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정확한 용어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번 같은 문제는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칭은 아닌 것 같고요. 절단선, 파단선, 파선 다 어떻게 보면 공부가 부족하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한 명칭은 여기 있는 파단선입니다. 파단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물체를 끊고 들어갈 때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쭉 도면에다 쭉 다 그릴 수가 없을 때 이 정도 끊고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2000m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게 뭐 중간에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형상이 없어서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파단선을 사용을 합니다. 파단선을. 예, 파단선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실선으로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30번 KS 재료기호 SM10C에서 이 10C는 우리 C가 들어가 있으면 두 자리에 10C, 숫자 두 자리에 10C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탄수화물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0.1%라고 보셔도 되고요. 탄소가. 아니면 뭐 0.08에서 0.12% 이런 식으로 0.1% 내외로 함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책별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0.1% 기준으로 하시고 앞뒤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리고 20시면 0.2%, 30시면 0.3%. 그래서 탄수화물량이 증가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뭐 경도가 커지고 여러 성질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1번 공차 구하는 문제죠. 이것도 공차 관련된 문제. 최대 허용 치수가 이렇고 최소 허용 치수가 이렇고 기준 치수가 이렇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준 치수가 50.000000 생략하고요. 최대 허용 치수가 0.007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최소 허용 치수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돼요? 0.018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말 그대로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가 돼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네,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공차값은 얼마가 될까요? 공차값은 0.007 아까 마이너스 0.018이었죠. 얘 둘이 빼면 플러스 돼서 0.025 그래서 공차값은 0.025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번 자 일자 형광, 기역자 형광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기역자 형광에 자 기역 형광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변 기역형광, 뭐 L형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기역형광, 이 부등변 기역형광 얘 둘이가 다를 때, 그죠? 그래서 이 높이, 폭, 그리고 이 A 쪽의 빔의 두께, 그리고 B 쪽의 두께, 다음에 전체 길이 쭉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면 여기 그림을 보면 요 길이 그죠?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암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33번 그림과 같이 핸들이나 바퀴 등의 리브, 훅, 축, 구조물의 구제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면도.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면도죠. 단면도라는 거에 필수적인 거는 해칭 또는
스머징이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 중에 단면도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단면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단면도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는 건데, 자, 얘는 이 부분을 90도 돌렸을 때를 우리가 여기에 굳이 이렇게 또 좌측면도 우측면도 다 그려줄 필요가 없이 이 사이에 끊고 들어가서 이 단면도를 90도 돌린 단면도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도시 단면, 90도 회전도시 했죠, 여기서. 그래서 회전도시 단면도라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단면도 자체가 얘와 얘, 물론 뭐 같은 같은 물체지만 이 형상과 이 형상 사이에 그러니까 끼어 있죠, 그냥. 같이 겹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올 때는 얘를 굵은 실선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굵은 실선으로. 그래서 회전도시 단면도를 가는 실선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도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표시할 때는 굵은 실선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회전도시 단면도고요. 예를 들어놨네요. 이런 식으로 형체 안에 표현했죠. 얘는 형체 안에 이 부분이 90도 돌렸을 때 어떤 단면 모양인가. 지금 타원 모양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때는 얘는 이제 가는 실선이어야 됩니다. 가는 실선. 여기 윤곽선이 가는 실선이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차이점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 자주 나오니까 계속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4번 다음과 같은 도면의 기하공차 설명. 자, 얘는 먼저 원통도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죠. 원통도. 그리고 기하공차 값이 0.1이고 원통도는 단독 형체이기 때문에 데이텀이 없다라는 것까지 문제에 물론 묻고 있지는 않지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4번에 답은 뭐가 될까요? 뭐 하나하나 다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맞는 말이 뭔가 보면 예, 2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면은 자,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원통면이죠. 원통면. 이 면은 0.1mm만큼 떨어진 두 개의 동축 원통면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우리가 봤었던 거랑 비슷한 거냐면 진원도에 대한 설명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통도도 진원도는 뭐냐면 이런 원이 있는데 얘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 하겠죠. 조금씩. 그래서 정확히 떨어진 두 개의 정확한 원에 이 사이에 울퉁불퉁한 정도가 들어오면 된다는 게 진원도였습니다. 진원도. 그래서 기하공차 값이 이거였죠. 요 두께. 요 두 원 사이의 거리. 원통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통도는 진원도가 2차원 개념인 거에 비해서 원통도는 3차원 개념이 되죠.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런 원통 사이에 이런 원통 사이에 이 원통이 울퉁불퉁한 정도가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되겠죠. 대상으로 하고 있는 면은 이 면, 데이텀으로 지시된 면, 그죠? 데이텀이 아니고 기하공차로 지목된 이 면이 0.1mm만큼 떨어진 두 개의 동축 원통면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동축을 하는 이 원통면, 동축한 이 원통면 사이에 울퉁불퉁한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평면 이런 말은 전혀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단독 형체 적어놨고요. 자, 그 35번 M50 에 피치 값이 붙어 있으면 이건 미터 가는 나사죠. 미터 가는 나사. 그리고 왼 나사는 여기에 이제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L이라고 붙든 뭐 좌라고 붙든 단서가 없으면 무조건 미터 나사는 오른 나사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쪼여지죠. 우리 미터 나사는 보통 보는 나사 있죠. 근데 왼 나사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쪼여야 쪼여지는 나사입니다. 왼쪽으로 돌려야 쪼여지는 나사. 자, 그리고 뒤쪽에 얘는 피치고, 그죠? 2가 피치고,
6H는 나사 등급인데 이 H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나사 등급이 6이다. 6H는 암나사, 이 암나사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번 가상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된 단면의 앞쪽에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 자 앞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단면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앞쪽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뭐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투상을 하고 있는 이런 물체가 있는데 뭐 단면도가 이렇게 있다 치죠. 근데 이 앞에 뭐가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겹쳐서 뭐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이점세선의 가상선으로 그려줍니다. 가는 이점세선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앞쪽에 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쪽에 있는 거는 가는 파선으로 수문선으로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 1번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실제로. 되풀이하는 것을 나타낸 경우, 이것도 가상선으로 사용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것들, 그죠? 되풀이하는 경우. 그리고 가공 전 또는 가공 후의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 2차원 도면이 이제 딱 정지해 있기 때문에 가공 전이나 가공 후 딱 한 타이밍에 그 물체 형상만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이 물체가 가공 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이게 가공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표현해 줄 때는 그 형상을 그리고 가상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개 정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기준선을 나타내는 경우. 자,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의 의미는 맞는데요. 가는 일점 세선을 씁니다. 중심선이나 피치선도 가는 일점세선을 쓰죠. 그래서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가는 일점세선을 사용해야 되고 가상선은 가는 이점세선을 사용한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이점세선을 사용을 합니다. 가상선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37번 기어의 부품도는 그림과 병용하여 항목표를 작성하는데 표준 스퍼기어와 헬리컬 기어 항목표에 모두 기입하는 것.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항목표라고도 하고 뭐 요목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목표. 그래서 여기에 스퍼 기어일 때와 표준 이빨이죠. 그리고 이 뒤틀린 이빨, 헬리컬 기어 이 항목표에 모두 기입해야 되는 것, 둘 다 공통적으로 기입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해서 기준 알크 압력각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퍼 기어 같은 경우에 14.5도와 20도를 썼는데 지금은 14.5도는 폐지되고 압력각으로 20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각에 대한 것도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38번도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꺽쇠 모양만 있으면 제거 가공 여부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붙을 건데 이거는 제거 가공을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 가공 기호 이렇게 나와서 뭐 5가지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표면 거치기 값 그리고 뭐 표면 결 기호 그리고 가공 방법 컷오프 값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만들 때 제거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하진 않겠죠. 그래서 뭐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최소한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얘는. 그래서 이 부분에 공 하나 올라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 들어온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외우시기가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39번 그림과 같이 우측의 입체도를 삼각법으로 정투상한 도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아니죠, 반대인가요? 예. 우측의 입체도를 정투상에서 이렇게 삼각법으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틀린 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다 맞지 않나요? 예,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투상은 다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모두 맞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차값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네요. 기준 치수가 파이 50입니다. 그리고 구멍 기준 식기와 맞춤이랍니다. 그래서 구멍과 축에 공차값이 더한 것 같을 때 틀린 것은, 자, 구멍 기준 식기와 맞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RHS 소용차가 0이 돼 있죠. 그래서 파이 50의 구멍은 0에 플러스 0.0255, 축은 파이 50에 플러스 0.050에 플러스 0.034.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축이 아무리 작아도 그죠? 구멍보단 크죠. 꽉 끼죠. 그러니까 얘는 억지 끼워 맞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억지 끼워 맞춤. 그래서 최대 잼새와 최소 잼새가 생기겠네요. 틈새는 생기지 않죠. 어떻게 해도 구멍이 클 일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틈새가 생기지 않는다. 억지 끼워 맞춤이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선택을 하시면, 그래서 답이 뭐가 되나요? 예, 억지 끼워 맞춤 맞고,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적어놓은 게 없어져서, 자, 최소 틈새는 구멍이 가장 클 때와 구멍이 가장, 죄송합니다. 예, 최소 틈새와 최소 잼새 이렇게 생겼는데, 틈새는 아예 생기지가 않죠, 지금. 틈새는 아예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예, 허무하게 1번이 되네요. 예, 1번이 되고, 최대 잼새는 가장 꽉 조여질 때니까 구멍이 가장 작을 때와 축이 가장 클 때를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답이, 예, 이건 맞습니다, 숫자가. 이거 축의 최소용 치수는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구멍과 축의 조립 상태는 억지 끼워 맞춤이다. 그래서 억지 끼워 맞춤이기 때문에 틈새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진술 자체가 틀린 거다. 숫자를 떠나서, 그죠? 숫자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없겠죠.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여기까지 할게요.